God over science. 안녕하십니까. God of Earth Science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경인고 지구과학 교사 안성진이라고 합니다. 2021학년도 수능 지구과학 1 해설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은요, 수능을 이미 잘 치르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볼 것 같지는 않고 아마도 다음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많이 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해설을 하면서 각 단원에서 어떤 내용들을 묻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는지, 그리고 어떤 맥락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는지, 또 우리가 이런 유형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학습을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고3이 되는 학생들이 좀 수능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되게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수능 대비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다들 학교에서 지구과학 수업 들어보셨잖아요. 일단 그것을 베이스로 시작을 하는데, 수능은 학교 내신에서 했던 것보다는 훨씬 폭넓은 범위를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일단 이 지구과학 교과서가 총 6종이 있는데요. 이 6종의 교과서가 물론 큰 맥락은 다 비슷하지만 디테일한 부분, 예를 들어서 지역적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같은 내용을 다루더라도 뭐 어느 포인트를 중요하게 다루냐, 이런 것들이 조금씩 교과서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교과서마다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한 권의 교과서로만 학습을 했을 경우에 이게 뭐지? 싶은 게 충분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EBS 연계교재라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 있습니다. EBS 연계교재에 나와 있는 설명들, 이미 내가 배웠던 내용인데 하고 지나치지 마시고 되게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정독하시고 분석해보시고, 그러면서 내가 알고 있던 내용에 뭔가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꼭 점검을 하셔야 하고요. 이건 내가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새로운 것들, 그런 것들은 뭐 EBS 강의를 보셔도 좋고, 아니면은 God of Earth Science 채널에 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한다면은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해결해줄 수 있는 영상을 찍어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쭉 개념 학습하고 그 다음 이제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는데, 그냥 푸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뭐 나온 문제구나, 그리고 이 문제는 이런 의도에서 나온 문제고, 뭐 이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맥락에서 나온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이제 분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EBS 연계교재 나와 있는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분석을 좀 해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1등급이 되어 있어요. 지구과학 1등급 절대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 차근차근 이 지구와 우주의 이 신묘함을 느끼면서 다 함께 즐겁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한번 보시겠는데요. 다음은 판구조론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두 이론에 대하여 학생 A, B, C가 나눈 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는 것인데, 기억 한번 살펴볼게요. 기억, 고생대 말에 판계하가 존재하였고라고 되어 있어요. 고생대 말에 판계하가 존재했다는 점 여러분들 모르면 안 되는 굉장히 필수적인 내용이죠. 판계하가 뭡니까? 대륙이 원래 하나였다 이거 아닙니까? 대륙이 원래 하나였다가 갈라져 나와서, 즉 대륙이 움직여서 현재와 같은 분포가 되었다. 누가 주장한 거예요? 바로 베게너라는 분이 주장하신 그런 내용이죠. 아하, 대륙 이동설에 관한 이야기구나 라는 점 여러분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니은 살펴보시면요. 니은, 멘틀이 대류하는 과정에서 대륙이 이동할 수 있어. 자, 대륙 이동설의 한계가 뭐였어요? 대륙이 이동하는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다라는 점이죠. 그 원동력을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멘틀 대류설인데요. 이것이 바로 멘틀 대류설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는 것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것이, 이 판구조론이 정립되는 과정, 흐름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단원의 성취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게너라는 사람이 나와서 대륙 이동설을 주장을 했는데, 이 대륙이 이동하는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시를 당했죠. 그리고서 대륙을 이동시키는 그 원동력을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멘틀 대류설이라는 건데, 이 멘틀 대류설에 의하면 멘틀이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러한 증거를 찾지 못해서 아직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었다가,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서 원래는 잠수함 찾는 데 썼던 음파를 통해서 바닷속을 탐지하는 그 기술을 이제 써먹음으로써 해저 지형을 알 수 있게 됐고, 해저 지형을 탐사를 하다 보니까 해령이라는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서 해저가 확장되고 있다, 해저 확장설이 나오게 되고, 그제서야 이제 이 멘틀 대류의 어떤 증거들,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판구조론이 정립이 되게 된 것이다 라는 것, 여러분들 이 흐름을 꼭 여러분들 깨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학생 A, B, C 말 한번 들어볼게요. 학생 A, 대서양 양쪽에 있는 남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의 해안선 모양이 비슷한 것은 기억의 증거가 될 수 있어. 베게너가 주장했던 이 대륙 이동설의 근거들, 이것들 다 정리하고 계셔야 됩니다.
뭐 크게 네 가지로 들 수가 있겠는데, 해안선 모양의 유사성, 화석 분포의 유사성. 야, 서아프리카에서 발견되는 화석이 남아메리카에서 또 발견돼. 뭐 옛날에 살던 공룡들이 뭐 통통배 타고 이렇게 남아메리카에서 아프리카로 건너간 것도 아닐 텐데 원래 얘네들은 하나였던 게 아닐까?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인도에서도 발견되는 빙하의 흔적. 야, 인도 옛날엔 추운 곳이었구나. 이게 아니라 인도 땅덩이가 옛날에는 극지방에 붙어 있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또 지질 구조의 유사성이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해안선이 일치하는 거 베게너가 주장했던 근거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 B, 니은에 의하면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에 해구가 형성돼. 어림없는 소리죠.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은 해구가 아니라 해령이랍니다. 발산형 경계와 수렴형 경계, 뭐 보존형 경계, 이 부분 정리해 두셨다면은 쉽게 풀 수 있고요. 베게너는 음향 측심 자료를 이용해서 기억을 설명했어. 제가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자, 베게너는요, 음향 측심 자료를 이용해가지고 대륙이동설을 주장한 게 아니었죠. 그죠? 대륙이동설의 증거들은 앞서 말했던 그건 크게 네 꼭지 정도 이렇게 있고요. 음향 측심법은 나중에 이제 베게너의 대륙이동설 나오고, 그 다음에 멘틀 대류설 나오고, 그 다음에 해저 확장설 나오고, 이런 흐름에서 해저 확장설 쪽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베게너는 음향 측심법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사실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정답은 A입니다. 자, 그 다음 2번인데요. 2번도 얕게 공부했다면은 쉽게 낚일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물론 이런 유형의 문제가 이전에도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를 해두셨겠지만 어쨌든 한번 보시면요. 그림 가는 태평양의 해역 A, B, C를 나는 이 세 해역에서 관측한 수온과 염분을 수온 염분도의 기억, 니은, 디귿으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A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여기는 지금 쿠로시오 해류가 흐르고 있는 곳이야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쿠로시오 해류는 난류죠. 그 다음에 B 지역은 여기는 캘리포니아 해류가 흐르는 곳이야. 캘리포니아 해류는 한류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세히 보면은 영도보다 좀 아래로 내려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남쪽도 해류가 흐르는 곳이겠구나 라는 사실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이거를 수온 염분도에다가 표시를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난류는 뭐 수온이 높고 한류는 수온이 낮다. 근데 지금 이 난류가 나와 있으니까 딱 난류에 꽂혀가지고 야, 온도가 제일 높은 거 난류? 그러면은 짝 이거 뭐야, 수온이 30도인 기억, 얘가 지금 A겠네,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해수는요, 저위도에서는 해수가 따뜻하고 고위도로 갈수록 해수의 수온이 낮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저위도에서는 핫하고 고위도로 갈수록 차갑다라는 사실. 기본적으로 저위도에 있는 해수일수록 온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난류와 한류에서 배우는 뭐 난류는 따뜻하고 한류는 차갑다, 이 기준은 나머지 조건이 다 동일했을 때 난류와 한류를 비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위도에서 난류와 한류가 흐르고 있을 때 난류는 상대적으로 더 따뜻하고 한류는 상대적으로 더 차갑다, 이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A와 B는 기본적으로 C보다 고위도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온이 더 낮아야 돼요. 더 낮은데 A가 B보다는 수온이 높고 B는 A보다는 수온이 낮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접근을 하면은 일단 수온이 가장 높은 기억은 C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온도가 높은 니은이 A에 해당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디귿은 B가 되겠죠. 요렇게 접근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런 문제들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보면 충분히 계속 예고되었던 그런 유형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EBS 연계 교재들 꼭 여러분들 풀어보면서 그냥 허투루 풀어보지 마시고 정말 확실하게 모든 문제들이 왜 이걸 물어보고 있는지 확실히 분석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기억, 니은, 디귿 볼게요. 기억, A의 관측값은 니은이다. 알 수 있었죠? 니은, A, B, C 중 해수의 밀도가 가장 큰 해역은 B이다. 자, 여러분들 수온 염분도는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갈수록 얘가 밀도가 높은 겁니다. 그러면은 밀도가 가장 높은 거 누구야? 디귿이라는 거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밀도가 가장 큰 해역은 B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디귿, C에서 흐르는 해류는 무역풍에 의해서 형성된다.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북쪽도 해류와 남쪽도 해류, 그 다음에 북태평양 해류라든가 남태평양 해류, 아니면 뭐 북대서양 해류, 뭐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무역풍이라든가 편서풍에 의해서 만들어진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쿠로시오 해류라든가 캘리포니아 해류와 같이 이렇게 뭔가 해안을 따라서 흐르는 해류들은 지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해류라는 점. 그러니까 각 해류들이 만들어지는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꼭 한 번씩 생각을 해보고 정리를 해두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C 같은 경우에 남쪽도 해류이므로 무역풍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사실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3번 문제인데요. 그림은 북반구 중위도 어느 해역에서 1년 동안 관측한 수온 변화를 등수온선으로 나타낸 것이다. 굉장히 전형적인 자료 해석 문제입니다. 지구과학의 가장 핵심은 자료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제 접해보면서 그것을 해석하고 이것이 어떤 의도에서 나온 자료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내가 배웠던 내용 중에서 이 자료에 연결될 수 있는 내용들을 상기하는 그런 연습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기억 보시면은 표층에서 수온의 연교차는 10도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연교차가 뭡니까? 가장 추울 때의 수온과 가장 더울 때의 수온을 비교를 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일단 표층의 온도를 비교를 해보는 건데요. 가장 낮을 때는 보시면은 한 5도에서 6도 사이 정도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가장 높을 때는 보시면은 12도를 조금 넘지만 13도는 되지 않는 그 온도에 해당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연교차가 10도보다 작죠. 틀렸습니다. 니은 수온야층은 9월이 5월보다 뚜렷하게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수험생들이 헷갈려하는 내용인데요. 자, 혼합층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우리가 발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혼합층은 두께가 두꺼우면 발달한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을 수온약층까지 끌어와가지고 수온약층이 두꺼우면 그게 발달한 건 줄 아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수온약층이 발달했다 했을 때에는 두께가 두꺼운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 심해층의 온도와 여기 표층의 온도가 차이가 크면 클수록 수온약층이 발달한 겁니다. 즉, 요 길이가 길면 길수록 수온약층이 발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과 심해층의 온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수온약층이 발달한 겁니다. 수온약층은 9월이 5월보다 뚜렷하게 나타난다 해서 뚜렷하다라는 거는 표층과 심층의 온도 차이가 얼만큼 크게 나냐라는 것인데, 심층, 그러니까 심해층의 온도는 1년 내내 거의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표층의 온도만 계절에 따라서 뜨거워졌다가 추워졌다가 하는 것이죠. 따라서 표층과 심해층의 온도 차이가 크려면은 표층의 온도가 높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수온야층이 뚜렷하다라는 거는 표층의 온도가 높은지를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여기 표층의 온도를 쭉 살펴보시면 어느 계절에 표층의 수온이 가장 높아요? 그렇죠. 8월에서 9월이 가장 높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온약층도 이때 뚜렷할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가 있죠. 그래서 수온약층은 9월이 5월보다 뚜렷하게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디귿을 보시면요. 6도 등수온선은 5월이 11월보다 깊은 곳에서 나타난다. 이거는 단순히 그림을 잘 살펴보시면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래서 틀렸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답은 2번,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지구과학 앞쪽 부분에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판구조론부터 시작해가지고 화성암의 생성, 마그마의 형성, 요 부분까지 이어지는 요 부분, 여러분들 굉장히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를 해두셔야 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가는 마그마가 생성되는 지역 ASD를 나는 마그마가 생성되는 과정 중 하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가의 그림을 보시면은 여러 개의 이 어떤 지질학적 구조가 보이고 있는데, 자, 먼저 A를 살펴보시면 뭔가 용암이 뿜뿜뿜뿜 나오고 있어요. 그죠? 자, 우리가 알고 있기로 뭔가 밑에서부터 뭔가 뜨거운 것들이 올라와가지고 뿜어지는 거, 발산형 경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발산형 경계가 만들어지려면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면서 양쪽으로 쭉쭉쭉쭉 지각이 발산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 용암이 나오고 있는 부분을 보면은 양쪽으로 이렇게 지각이 발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발산형 경계가 아니구나. 발산형 경계가 아니라면 지하 깊은 곳에서 뭔가 뜨거운 물질이 올라와서 용암이 뿜뿜하는 이런 지형 누굽니까? 바로 열점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지금 열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 알 수가 있고요. B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양쪽으로 대륙이 이렇게 지각이 나와서 발산하고 있는 발산형 경계입니다. 그 중에서도 해령이죠. 그 다음에 C와 D 같은 경우에는 섭입대인데요. 섭입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섭입대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과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자, 나의 그림을 한번 살펴보시면, 자, 멘틀의 용융 곡선이 원래는 요런 모양이었다가 지금 기억 화살표에 의하면 요런 곡선으로 지금 바뀐다는 사실 알 수가 있는데요. 물 같은 경우에도 소금과 같은 이런 이물질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끓는 점이나 어는 점이 바뀔 수가 있단 말이죠. 그것처럼 암석 입장에서도 물이 그런 이물질 같은 거야. 그래서 물이 투입이 되면은 녹는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뀔 수가 있어요. 물이 포함되면은 멘틀을 구성하고 있는 암석들의 녹는 점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사실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이 그래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C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자, 섭입하고 있는 해양지각의 풍부한 함수 광물들에 의해서 여기 베니오프대 너머로 물이 공급이 되면서 여기 C 지역에 녹는 점을 낮추게 되고요. 그 결과 마그마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모두 학습을 하셨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마그마가 먼저 어디서 생겼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제 이 해양지각 자체가 녹아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니고요. 이 섭입하고 있는 해양지각은 어디까지나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줄 뿐이고, 실제로 녹는 것은 누구냐? 바로 여기 베니오프대 너머에 있는 멘틀들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멘틀이에요.
이 멘트를 구성하고 있는 암석들이 녹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면 멘틀의 용융 곡선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멘틀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러분들 모두 알고 계시다시피 멘틀은 감람암질이고요. 거기서 만들어지는 마그마도 굉장히 SiO2 함량이 낮은 그런 마그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SiO2 함량이 낮은 마그마 뭐예요? 현무암질 마그마죠. 현무암질 마그마가 여기서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현무암질 마그마가 상승을 합니다. 왜요? 녹으면 액체가 되니까 밀도가 낮아지잖아요. 그죠? 밀도가 낮아지니까 위로 가야죠. 주로 화강암질로 되어 있는 대륙지각의 하부에 고이게 되면서 이 화강암들이 녹입니다. 그러면 밑에서 올라왔던 이 현무암질 마그마와 섞이면서 마그마 섞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그마 믹싱이라고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이 화산에서 뿜어져 나오는 마그마는 어떤 유형의 마그마다? 안산암질 마그마가 뿜어져 나온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꼭 정리를 해두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보시면은 A 하부에는 풀름 상승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풀름 구조론이라는 거는 판 구조론에서 설명할 수 없었던 이 열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그런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풀름 상승류는 결국 열점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A는 열점이기 때문에 기억 맞죠. 니은 나의 기억 과정에 의해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지역은 B이다. 물이 첨가되어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지역은요, B가 아니고 C다라는 사실 알 수 있습니다. 틀렸고요. 디귿 생성되는 마그마의 SiO2 함량은 C에서가 D에서보다 높다가 아니라 뭐라고 해줘야 돼요? 낮다라고 해주셔야 맞는 말이죠. 따라서 디귿 틀렸습니다. 따라서 답은 기억 1번이 되겠죠. 네, 그 다음 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지구과학은 암기 과목 아니냐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구과학은 이해의 학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암기할 내용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제 이 단원이 대표적으로 그런 단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지질시대 단원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은 그림은 40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지질시대를 세 개의 누대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해놓고 A, B, C 나와 있습니다. 이 누대는 이연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시생이연이라고 하고요. B는 원생이연, 그리고 C는 현생이연입니다. 이 지질시대에서 꼭 알아야 될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 38억 년 전쯤에 최초의 생물체가 등장을 했고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뭐 남세균, 뭐 시아노박테리아라고도 하는데 그런 애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죠. 스트로마톨라이트 같은 화석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이 시생누대에서. 근데 물론 걔네들이 광합성을 해가지고 뭐 산소를 만들어내긴 합니다만 시생 때부터 바로 산소 농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산소 농도가 유의미하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 시기는 이제 원생 누대가 시작됐을 때부터, 즉 한 24억 년 전쯤부터 산소의 농도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 상태에서 기억 보시면 산소 농도는 원생 누대 때부터 유의미하게 증가하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A 시기가 B 시기보다 높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소개를 시켜드리자면은 이전 교육과정에선 되게 중요하던 내용이었는데 이번 교육과정에서 빠진 그래프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지구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대기 중에 기체들의 농도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인데요. 이런 그래프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질소는 뭐 상대적으로 양이 거의 유지가 되고요. 이산화탄소는 과거부터 쭉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요. 이 이유는 이제 뭐 해수로 이산화탄소가 용해가 되고 뭐 탄산이온이 되면서 그것들이 침전해서 석회암을 형성한다. 이런 것들이 중요했던 거였는데 O2, 산소 같은 경우에는 대략 24억 년 전쯤부터 해가지고 증가했다. 이것은 이제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의 영향이다. 라는 거, 이런 내용이 이제 이전 교육과정에서 중요했었는데 이전 교육과정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그냥 무작정 외면하기보다는 이번 교육과정에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건덕지가 있다면은 뭐 물론 이 그래프를 막 억지로 막 외우고 이럴 필요는 없겠지만 한 번쯤 눈으로 익혀둘 그런 만한 가치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그래프에 의하면은 O2가 24억 년 전부터 해가지고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산소량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점 알 수가 있고요. 또 CO2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할 점은 바닷물에 녹을 수가 있구나라는 거, 그 정도 건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니은 보시면 다세포 동물은 B시기에 출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생물들이 번성하고 있냐? 바로 다세포 동물들이 번성하고 있죠. 근데 이런 다세포 동물들이 출현한 시기가 언제냐? 한 시기 전인 원생 누대 때 출현을 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원생 누대 때 이 원시적인 다세포 동물들이 출현하면서 남긴 화석을 우리가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 같은 경우에는 원생누대 때 발견되는 화석들이고 원시적인 다세포 동물들의 화석이다라는 점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세포 동물은 B시기에 출현했다.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이 발견된다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죠. 다세포 동물은 B시기에 출현한 적이 있습니다. 디귿,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 여기서 말하는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 딱 보자마자 떠오르셔야죠. 어떤 대멸종입니까? 페름기 대멸종입니다. 거의 뭐 생물체의 90 몇 %에 달하는 굉장한 비율의 동물들이 멸종을 해버린 그런 사건이고요. 고생대 말에 있었던 일이죠. 고생대 말 하니까 딱 떠오르는 거 있지 않으십니까? 그쵸, 판게아. 판게아가 형성되면서 뭐 대륙부 면적이 감소하고요. 해안선의 길이가 감소하고요. 그래서 생명체가 살 터전을 잃어버렸고요. 뭐 대륙들이 부딪히면서 대규모의 지각 변동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지각 변동이 나타나면서 뭐 없던 산맥들이 생기고 이 산맥에 뭐 만년설이 쌓이면서 뭐 반사이유를 변화시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일단 수륙 분포가 바뀌니까 이것이 당장 기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굉장히 다양한 변화들이 겹치게 되면서 생물체들이 그냥 죽어나갔던 이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페른기 대멸종 당연히 고생대 말기니까 현생누대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맞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간단하게 4번 니은 디귿 고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6번 문제인데요. 그림 가는 해수면이 하강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자,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진 단서들 여러분들 판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수면이 하강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퇴적층의 단면이고 나는 가의 퇴적층에서 나타나는 퇴적 구조의 A와 B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가 보시면은 2암, 4암, 여감 순으로 지금 쌓여 있습니다. 자, 먼저 기역을 한번 볼게요. 기역. 가의 퇴적층 중 가장 얕은 수심에서 형성된 것은 2암층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처음에 이 기역 접하셨을 때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문제를 잘 보시면 해수면이 하강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거잖아요. 해수면은 계속해서 하강하고 있던 겁니다. 그죠? 해수면이 하강하고 있는 과정에서 가장 얕은 수심이라는 거는 가장 최근이라는 얘기죠. 2암, 4암, 여감 이렇게 봤을 때 가장 최근에 쌓인 거 누굽니까? 지층 누중의 법칙에 의하면 여감이죠. 그죠? 그러니까 퇴적층 중 가장 얕은 수심에서 형성됐다는 건 해수면이 하강하는 과정에서 가장 얕은 수심에서 형성됐다는 건 가장 최근에 형성됐다는 뜻이고 최근에 형성된 건 여감이구나. 아하, 2암이 아니라 여감이다 라는 사실 바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요렇게 푸는 게 가장 빠르게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여기서 이 문제가 그냥 넘겨버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요, EBS 연계 교재는 아니지만 EBS에서 편찬하는 교재 중에 개념 완성이라는 그런 교재가 있어요. 굉장히 뭐 난이도는 높지 않지만 굉장히 조금 개념들이 폭넓게 들어가 있는 그런 교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교재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향 조립화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 개념이 살짝 맛배기로 보여진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 상향 조립화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잠깐 설명해 보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지금 산이 있고요. 산에서부터 시냇물이 쫘르르 흘러가지고 뭐 이렇게 강을 타고서 바다로 흘러가는 그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강이라든가 이런 흐르는 물들은요, 유속이 빠르면 운반 능력이 좋아요. 여기서 운반 능력이 좋다는 거는 더 크고 무거운 돌들을 실어 나를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렇게 강을 타고 흐르던 그런 물들이 이제 바다와 만나게 되면 유속이 급격하게 느려지게 되는데 그러면 운반 능력이 갑자기 푹 떨어지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자기들이 운반하고 있던 퇴적물들을 그 자리에 그냥 팍 풀어넣게 되는데 유속이라는 게 이렇게 막 큰 유속을 가졌다가 낮은 유속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주주주쭉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운반 능력이 점진적으로 주주주쭉 낮아지겠죠. 그러면은 무거운 돌부터 척척척 내려놓으면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약간 다른 비유로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막 짐들을 막 크고 무거운 짐부터 가벼운 짐까지 여러 개를 들고 이렇게 막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자빠져 버렸네? 그리고 물건들을 팍 풀어놓게 됐어요. 그러면 크고 무거운 물건들은 멀리 못 가겠죠. 그죠? 내 주변에 막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아주 작고 가벼운 그런 물건들은 내가 탁 넘어지게 되면 멀리까지 쫙 갈 수가 있어요. 상황 이해되십니까? 이거랑 비슷한 원리로 인해서 이 강이 이제 바다랑 만나게 되면은 가장 이 해변에 가까운 지역에 크고 무거운 그런 퇴적물들을 쏟아놓게 돼요. 예를 들어서 자갈 같은 거. 그래서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에서 일단 가장 강과 가까운 부분, 그러니까 요 해변에 해당하는 부분, 요 부분에 자갈들을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먼 곳에는 자갈보다는 좀 더 작고 가벼운 그런 퇴적물들을 풀어놓게 돼요. 뭐가 있을까요? 그죠? 모래죠, 모래. 모래들을 풀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먼 곳에다가는 모래보다 더 작고 가벼운 그런 입자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뭐예요? 진흙이죠. 그래서 이렇게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에서 퇴적물들이 쫙 뿌려질 때에는 해변에 가까운 쪽에서는 자갈같이 크고 무거운 입자를 가진 퇴적물들이 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해변에서 좀 멀어질 때에는 조금 더 작고 가벼운 그런 입자를 가진 퇴적물들이 쌓이게 됩니다.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죠. 자, 그럼 이런 경우에 이제 해수면이 낮아지게 되면, 해수면이 하강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T1입니다. 해수면을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해수면이 높았을 때예요. 자, 그러면은 이때는 해변에 가까운 쪽에서부터 자갈, 모래, 진흙 이렇게 쌓이겠죠. 그죠?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자, 시간이 지났을 때는 여전히 이전에 쌓였던 자갈, 모래, 진흙들이 쌓여 있고요. 이 상태에서 해수면이 낮아졌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강에서 퇴적물들이 공급돼서 퇴적물들이 착 뿌려진다면 자, 모, 진 이렇게 뿌려지겠죠? 여기서 시간이 조금 더 흘러봅시다. 자, T3가 됐습니다. 그러면 T1에서 쌓였던 자갈, 모래, 진흙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T2에서 쌓였던 자갈, 모래, 진흙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해수면이 더 낮아졌어. 이 정도까지 낮아졌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자갈, 모래, 근데 진흙은 이제 칸이 모자라서 안 써지네요. 이렇게 쌓이게 될 것이란 얘기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가장 위에 있는 거 자갈, 그 다음에 모래,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거 진흙 이렇게 쌓인다는 거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크고 굵은 입자가 나타나죠. 우리는 이거를 상향조립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수면이 낮아지게 되면은 이렇게 아래쪽에는 입자가 작고 가벼운 이런 진흙과 같은, 그 다음에 위쪽으로 갈수록 입자가 굵고 좀 크고 무거운 이런 것들이 쌓이는 상향조립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문제에서 봤던 이암, 사암, 여암인 거죠. 만약에 해수면이 상승하는 경우라면은 얘네가 순서가 뒤바뀌겠죠? 아래쪽에 자갈, 가운데 모래, 위에가 진흙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위쪽으로 갈수록 입자가 작아지게 될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상향 세립화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EBS 개념 완성에 나와 있는 거는 이 상향 조립화에 대한 현상이 설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향 조립화만 그림으로 한번 쓱 보고서 반대의 경우도 있다 정도만 알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6번에 나와 있는 이 가가 괜히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상향조립화 개념과 관련 지어서 나온 문제였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는데, 이게 사실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런 주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향조립화를 굳이 막 이렇게 막 암기를 하려고 하고 막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이 문제가 그러한 맥락에서 나온 문제구나 하는 걸 알고 보는 거랑 모르고 보는 거랑은 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런 맥락에서 나온 문제구나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 나의 A와 B는 주로 여감층에서 관찰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A 보시면 이거 지금 퇴적 구조 나온 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A 뭡니까? 사층리죠. 기울어진 층리, 사층리고요. 그 다음에 B 뭡니까? 모르시면 안 되죠. 그죠? 연은을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즉 층리면을 이렇게 내려다본 모습에서 보이는 연은 구조인데요. 연은이 우리가 뭐 교과서라든가 아니면 EBS 연계교재에 나온 그림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약간 뾰족뾰족한 약간 파도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위에서 볼 경우 요렇게 약간 물이 흐르는 흔적 같은 그런 느낌으로 관찰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은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특히 연은이나 건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건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아래로 뾰족한 이런 구조처럼 보이게 되고, 그다음 연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로 뾰족한 어떤 파도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만 이게 층리면에서 관찰을 했을 때는 연은 같은 경우에 물이 흐르는 흔적 같은 것들로 보이고, 건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쩍쩍 갈라져 있는 이런 모습으로 관찰된다라는 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그림 한 장만 보고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 퇴적 구조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온전하게 이해를 하고, 그렇다면 얘네들은 뭐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에는 뭐 이렇게 생겼겠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래서 B는 연은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A와 B는 주로 여감층에서 관찰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고력 테스트입니다. 네, 여러분들 여감이 어떻게 생겼어요? 여감은 자갈들로 이루어진 애들인데 굉장히 분급이 불량하다고 얘기하죠. 입자들 사이의 그 어떤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큰 입자들이 시멘트화 작용을 받으면서 약간 콘크리트 부은 것 마냥 시멘트화 작용을 받으면서 이 사이사이에 교결물질,
같은 것들이 이렇게 달라붙고 요렇게 굉장히 울퉁불퉁 못생긴 애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입자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한데 섞여 있죠. 그죠? 요런 애들이 요런 구조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요 사이에 막 돌덩이 같은 것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껴있으면 이 구조가 제대로 보일까요? 요 사층리 사이에 막 돌덩이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껴있으면 이 구조가 제대로 보일까요? 보이기 힘들겠죠. 그죠? 자, A와 B는 주로 여감층에서 관찰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입자가 작고 좀 입자들 사이에 편차가 적은 사암이라든가 이암에서 이런 퇴적 구조가 좀 잘 나타납니다. 니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걸 모르고 있더라도 이렇게 사고력을 발휘를 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D은 나의 A와 B 중 측리면에서 관찰되는 퇴적 구조는 B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문제는 이제 측리면에 대한 정의를 잘 알고 있느냐라는 하는 그런 문제죠. 뭐 공부를 한번 하셨다면은 알고 계시겠지만 층리라는 거는 지층과 지층 사이에 구분되는 이러한 줄무늬들, 이런 것들 층리라고 얘기하고요. 층리면이라 한다면 이렇게 지층과 지층 사이의 경계면을 우리가 층리면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연은이 이렇게 보이려면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봐서 층리면을 보는 이런 모양새여야 된다라는 점에서 층리면에서 관찰되는 건 B구나라는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3번이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 7번 외부 은하의 분류 문제죠. 굉장히 어렵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가지고 A라는 지금 은하의 사진이 주어져 있는데 딱 봐도 무슨 은하예요? 타원 은하죠. 자, 그 다음에 가나다라 은하를 분류해 보는 건데요. 다 같은 경우에는 규칙적인 구조가 없습니다. 얘가 지금 불규칙 은하구나 라는 사실 알 수가 있고요. 라 같은 경우에는 나선팔이 없고요. 중심부에 막대 구조도 없대요. 나선팔이 없다는 점에서 라가 지금 타원 은하구나 라는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막대 구조가 있는 가는 막대 나선 은하일 것이고요. 막대 구조가 없는 나는 정상 나선 은하겠죠. 그리고 A는 아마도 라에 포함되는 그런 은하일 것입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귿 보도록 할게요. 기억. 은하의 질량에 대한 성간물질의 질량비인데요. 불규칙 은하야말로 정말 성간물질 덩어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풍부한 성간물질을 가지고 있고 그로부터 젊은 별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은하다라는 점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가가 다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니은. 은하를 구성하는 별의 평균 표면 온도인데요. 여러분들 표면 온도가 결국은 색깔과 관련이 있다라는 점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별의 온도가 높으면은 좀 더 푸른빛을 띌 거고요. 별의 온도가 낮으면은 붉은빛을 띠게 될 것인데 나가 지금 정상 나선 은하잖아요. 그리고 라는 지금 타원 은하잖아요. 타원 은하들은 정상 나선 은하에 비해서 비교적 늙은 별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따라서 붉은 빛을 띈다. 그 다음에 정상 나선 은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중심에는 붉은 별들이 있지만 나선팔 부근에 젊은 별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좀 푸른 빛을 띠는 경향이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타원 은하는 대부분이 붉은 별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정상 나선 은하는 붉은 별들도 있지만 푸른 별들도 많이 있어. 그렇다면 당연히 별의 평균 표면 온도는 이 정상 나선 은하가 별의 평균 표면 온도가 높겠죠. 푸른 별이 있다는 건 표면 온도가 높은 별들이 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니은 당연히 맞고요. 자, 디귿. A는 라에 해당한다. 너무 평이하게 알 수 있고요. 답은 5번이라는 사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8번인데요. 자, 8번. 그림가와 나는 어느 날 같은 시각 우리나라 부근의 가시 영상, 지금 가시광선 영역에서 일기도를 지금 보여준 거고요. 지상 일기도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시광선 영역에서 보여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쉽게 출제를 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적외선 영상 이런 거 쓰면 또 골치가 아프잖아요. 자, 수능 특강에서 보시면은 여기 과학 돋보기라고 해가지고 위성 영상 해석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적외선 영역과 가시광선 영역에서 일기도 분석을 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었는데요.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6월 모의평가에서 엘니뇨와 라니냐랑 엮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상위성으로 관측한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의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라는 것이죠. 기상위성으로 관측한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의 편차 구름의 양을 보겠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나와 있는 개념 설명들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 넓히기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꼭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 꼭 정독하면서 꼼꼼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1등급 만점을 받길 원한다면은 반드시 이런 꼭지나 밑에 생각 넓히기 이런 부분도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사실. 물론 여기선 조금 쉽게 출제하기 위해서 가시광선 영역이 나왔지만 충분히 적외 영상 이런 것들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대비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를 보시면요. 뭐 아주 무난하게 A에는 구름이 많고 B에는 구름이 적구나 라는 사실 알 수가 있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구름이 많았던 이유가 전선 때문이구나. 그 중에서도 지금 정체 전선 때문이구나 라는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 구름의 두께는 A 지역이 B 지역보다 두껍다. 눈이 달렸으면 풀 수 있는 문제고요. 니은. A 지역의 구름을 형성하는 수증기는 주로 전선의 남쪽에 위치한 기단에서 공급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정체 전선은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 그리고 북쪽에선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다가 이 성질이 서로 다른 이 두 공기가 만나서 세력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정체 전선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세력 다툼을 하다가 따뜻한 공기는 위쪽으로 가려는 성질이 있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쪽으로 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나중엔 경계선이 이렇게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구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구름이 만들어지는 원리가 뭡니까? 자, 우리가 겨울철에 안경을 쓰고서 바깥을 돌아다니다가 따뜻한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 안경에 김이 서리죠. 그것은 이 안경 아래 이 차가운 온도 때문에 이 따뜻한 곳에 있던 수증기가 이 안경 표면에 닿으면서 차가워 하면서 응결이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여기서도 원리가 똑같습니다. 이 따뜻한 공기 쪽에 포함되어 있던 수증기들이 이 찬 공기와 만나는 경계면과 이렇게 만나면서 차가워 하면서 응결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과정에서 구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름을 만드는 이 수증기들을 공급하는 주체는 찬 공기가 아니라 따뜻한 공기죠. 따뜻한 공기 속에 있던 수증기들이 찬 공기와 만나서 차가워 하면서 응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구름이 만들어지는 곳에서 이 구름의 수증기를 공급하는 주체는 따뜻한 공기 쪽입니다. 그래서 정체 전선에서는 여기가 지금 전선이잖아요. 전선의 북쪽에서 구름이 주로 만들어지면서 비가 내리고 이 구름의 수증기를 공급하는 주체는 따뜻한 공기구나라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니은을 보시면 A 지역의 구름을 형성하는 수증기는 주로 전선의 남쪽에 위치한, 즉 따뜻한 공기죠. 따뜻한 공기 쪽에서 이 수증기가 공급이 된다라는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B 지역의 지상에서는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에 정체 전선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 남쪽에서는 이렇게 따뜻한 공기가 올라온다는 사실로부터도 남풍이 분다라는 걸 유도할 수 있겠지만은, 자, 지금 보시면 여기 고기압, 저기압이 친절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고기압에서는 물론 이제 바람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오긴 합니다만, 어쨌든 평균적인 대기의 이동은 고기압 쪽에서 저기압 쪽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B에서는 지금 고기압에서부터 오는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는 것을 풀 수 있는 문제죠.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라는 것 알 수가 있고요. 자, 9번. 자, 9번 문제인데 제가 이걸 보고서 이렇게 문제를 내는구나 약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먼저 별이 이렇게 3개가 나와 있고 분광형과 절대 등급이 주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가를 보시고 분광형 G를 보시고서 야, 분광형 G 여기에 꽂혀가지고 가는 태양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죠? 태양의 물리량 알아두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자, 태양은요 일단 G2형이에요. 분광형은. 그죠? 그 다음에 표면 온도가 약 6000켈빈입니다. 자, 요 정도는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태양의 절대 등급을 몰랐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꼽혔을 겁니다. 태양의 절대 등급은 대략 플러스 5등급입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가 같은 경우에 절대 등급이 0등급이죠? 태양보다 5등급이 높으면 얘는 거성이라고 봐야 됩니다. 선생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 이미 6월 모의고사 때 예고가 됐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 6월 모의고사 12번 문제였는데요. 자, B를 유심히 보시면 광도가 태양 광도의 10만 배입니다. 10만 배. 그죠? 근데 기억이 A와 B는 적색거성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물론 이거를 A가 지금 표면 온도가 10,000켈빈 이상이기 때문에 색깔이 더 이상 빨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적색거성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기억이 틀렸다라는 걸 맞추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정리해 두셨어야 됩니다. 거성은요 태양 기준으로 수백 배에서 수천 배 정도의 광도를 가지고요, 초거성은요 태양 기준으로 태양보다 수만 배 이상의 광도를 가질 때 초거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B는 이미 광도가 지금 10만 배죠. 그러니까 초거성으로 봐야 옳다 이겁니다. 선생님, 이게 어디 나와 있는데요? 수능 특강에 나와 있어요. 거성 같은 경우에는 광도가 태양의 10배에서 1000배, 그러니까 수백 배 정도 되는 것이고요. 초거성 같은 경우에는 광도가 태양의 수만 배에서 수십만 배다. 그러니까 수만 배 이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1등급 혹은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수능 특강 수능 완성도 꼼꼼하게 봐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알아도 21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그 문제를 풀기에는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서 한 단계 더 생각해야 돼.
자, 광도가 태양의 수백 배에서 수천 배라 정도라면 자, 일단 절대 등급이 5등급 정도 차이 나면 100배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태양보다 5등급에서 10등급 정도 밝은 것이다. 자, 100에다가 100을 곱하면은 만이잖아요. 10,000배 차이가 난다는 거는 5등급에다가 5등급을 더해서 10등급 차이가 난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수만 배가 돼야 된다는 거는 적어도 태양보다 10등급 이상 밝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이걸 아는 상태에서 다시 올해 수능 문제 한번 보시면요. 가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태양보다 5등급이 밝습니다. 100배가 밝다는 거죠. 요 정도쯤이면은 우리가 얘는 주계열성이 아니라 태양과 같은 주계열성이 아니라 어디에 포함되는 별이다. 거성이구나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기억 문제 같은 경우에 가의 중심액에서는 주로 양성자 반응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는데 양성자 반응이라는 거는 수소핵융합 반응의 종류잖아요. 근데 거성의 중심에서 수소핵융합이 일어나나요? 일어나지 않죠. 따라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학생들이 처음에 이게 접했을 때 만약에 6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 관련한 내용들을 꼼꼼하게 정리해 놓지 않았으면은 다소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문제였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좀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니은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대에 방출되는 에너지 양인데요. 이거는 간단합니다.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되는 에너지 양이 뭐예요? 슈테판 볼츠만 법칙 2는 시그마 T 4제곱입니다. 오로지 표면 온도에서만 결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다는 건 표면 온도가 제일 높은, 즉 분광형이 A인 나가 가장 많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디귿, 다의 중심액 내부에서는 주로 대류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 같은 경우엔 K형이잖아요. 그죠? K형이고요. 절대 등급이 8등급이면은 태양이 G형인 거 고려했을 때 얘도 적절하게 주계열성이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질량이 작은 주계열성에서는요, 이렇게 중심액이 있으면은 복사층이 먼저 나타난 다음에 표면에 대류층이 나타난다는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태양 같은 경우에 보면은 가장 바깥쪽에 쌀알무늬라는 것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이제 가장 표면층이 대류를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걸 기억을 하고 계시다면은 당연히 중심액의 내부에는 대류가 아니라 복사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이 될 것이다라는 사실 기억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니은이 되겠네요. 10번은 쉬운 문제입니다. 그죠? 자료를 해석할 수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요런 문제가 조금 어렵게 여겨질 경우 이제 자료 해석에 대한 연습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많은 기출 문제들 이렇게 접해 보시면서 자료를 해석하는 그런 능력, 요 자료가 내가 배웠던 어떤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 관련 지을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충분히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지구온난화에 관한 얘기죠. 자, 기억 시기 동안 CO2의 평균 농도는 안면도가 전 지구보다 낮다. 그림 자세하게 보시면은 전 지구보다 안면도가 높다라는 사실 알 수가 있고요. 기억 틀렸습니다. 자, 니은 디귿 시기 동안 기온의 상승률은 전 지구가 우리나라보다 낮다. 자, 지금 보시면은 평균적으로 변화율을 봤을 때 전 지구 같은 경우에 이 정도의 상승폭을 보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왔다 갔다가 심하긴 하지만 이 정도의 상승폭을 보인다는 점에서 상승률이 우리나라가 높다라는 사실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니은 맞고요. 디귿 전 지구의 해수면의 평균 높이인데 해수면의 평균 높이는 평균 기온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기온의 편차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니은 시기가 디귿 시기보다 낮다라는 사실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니은 디귿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God over science.